송성구의 뉴스 브리핑. 조지아주 정부를 상대로 선거 무효화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린 우드 변호사는 어제 트위터를 통해 공산주의 중국이 더미니언 보팅을 지난 10월 8일 4억 달러에 인수했다는 정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공산주의자들이 우리의 귀중한 땅을 얻기 위해 우리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다른 증거를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트윗의 댓글에는 더미니언의 소유주인 스테이플 스트리트 캐피탈이 UBS 증권에 매각됐는데 UBS 증권은 스위스에 본사를 둔 UBS의 자회사로 UBS 그룹과 중국 전략 회사인 중국 국전 집단 공사를 비롯한 중국계 회사들이 조인트 벤처로 만든 회사입니다. 린 우드 변호사는 오늘 오후 알파레타에서 열리는 부정선거 반대 시위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데이빗 왈스톤 조지아주 하원의장은 어제 주 국무장관과 선관위원들에게 부재자 투표용지 서명 재확인을 요청했다고 에폭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요청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봉투 서명 확인이 사기의 금광을 캐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 후 나온 것입니다. 데이빗 셰이퍼 조지아주 공화당 의장이 트위터에 이 같은 소식을 전하자 봉투에서 투표용지가 분리되면 이미 재확인은 불가능하다거나 이미 2번에 거쳐 서명 확인이 이루어진 것인데 또다시 확인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베리 라우더밀크 연방하원의원은 조지아에서 서명 확인을 하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면서 봉투의 이름과 서명을 부재자 투표 앱과 유권자 등록의 이름 및 서명과 대조하는 것은 위조 투표의 양을 결정하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린다 브릭맨 마리코파 카운티 공화당 의장이 더미니언 기계를 통해 표가 조 바이든 표로 전환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이를 목격한 다른 사람들이 이에 대해 말하지 말도록 위협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증언은 지난 11월 30일 애리조나주 의원들이 피닉스에서 가진 비공식 공청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공화당 트럼프 표를 읽어줬고 그녀가 시스템에 입력하자마자 화면에 나타난 표는 민주당 바이든 투표용지로 기본 설정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브릭맨은 이 문제를 선거감독관에 보고했고 방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같은 현상을 목격했다고 말했는데 마리코파 카운티 선거센터 감독관은 그녀가 목격한 것을 말하지 말도록 위협했다고 브릭맨은 주장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톰 틸리스, 수존 콜린스, 존 콜은 연방상원의원과 마리오 디아즈 발라트, 윌 허드 연방하원의원 등 6명의 공화당계 의원들은 척 슈머, 딕 더빈, 로버트 메넨데즈, 크리스 쿤스 등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내일 불법 이민자를 사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민 개혁에 대한 토론을 가진다고 브라이트바트가 보도했습니다. 현재 하원에서는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에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면 계획을 입안하고 있는데 조 바이든 후보는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100일 안에 상원에 사면 법안을 보내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탐사 보도 전문 매체 프로젝트 베리타스는 2달 동안 CNN의 전화회의를 비밀리에 녹음했으며 대부분은 CNN의 제프 주커 사장과 관련된 것이라고 어제 저녁 폭로했다고 팍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프로젝트 베리타스가 공개한 내용에는 주커 사장이 트럼프와 그의 행동으로 일어난 일을 정상화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고 말하고 트럼프가 스테로이드 후유증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면서 아주 이상하고 절망적으로 행동하고 있으니 그것을 정상화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커 사장은 헌터 바이든에 대한 뉴스가 너무 역겹다고 역공격하도록 암시했고 대통령직 인수인계 문제를 2001년 911 사건 위원회 보고서와 연결해 의도적으로 이 사안이 국가안보에 위험이 된다는 식으로 편파 방송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에폭타임스는 투표한 유권자에게 현금이나 상품을 준다는 이벤트를 실시한 현장을 보도했습니다. 네바다주 원주민 투표 프로젝트의 이벤트 내용을 상세히 전했는데요. 투표하면 25달러짜리 비자 기프트 카드를 준다는 것입니다. 옷이나 현찰을 준다는 행사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사의 마지막에 행사 진행자는 자신이 조 바이든 후보가 자신의 부족에게 도움이 된다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예 바이든 해리스 버스 앞에서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투표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 이며 벌금과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폭타임스는 네바다뿐 아니라 경합주인 위스콘신과 미시간, 애리조나를 포함해서 워싱턴, 아이다호, 텍사스, 오하이오 등 총 8개 주에서 이 같은 불법 이벤트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용자가 게시한 내용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소셜미디어 회사를 보호하는 통신품위법에서 230조를 폐지하지 않는 한 국방승인법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에서 빅텍에 대한 책임보호 선물인 230조는 국가안보 및 선거 무결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면서 그것을 그대로 두면 절대 안전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는 트위터가 헌터 바이든에 대해 폭로한 뉴욕포스트의 기사를 차단하고 페이스북은 기사
델타가 퍼지는 속도를 느리게 만들었던 지난 10월 이후 불거졌습니다.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은 어제 펜실베니아주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마이크 켈리 연방 하원의원의 항소를 연방 대법원이 신속하게 받아달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앞서 켈리 의원은 펜실베니아주 대법원이 켈리의 소송이 너무 늦게 제기됐다는 절차적 이유로 기각한 것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펜실베니아 주지사와 국무장관을 상대로 한 것으로 대규모 불법 우편 투표를 무효화하고 버려진 합법적인 투표를 개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둘루스에 거주하는 62세 한인 남성 정원영 씨가 12년 전 버지니아주에 있는 사찰 정토사에서 모구스님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퀴네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고 애틀란타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모구스님은 1974년 민청학년 사건으로 구속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4년간 복역하다 석방돼 불교에 귀의했고 2004년 정토사를 설립해 침과 뜸을 이용한 치료를 베풀어 대중의 사랑을 받았으나 2008년 6월 29일 칼에 찔려 사망한 지 수일이 지나 사찰에서 발견됐습니다. 정 씨는 재판을 거쳐 버지니아주로 송환될 예정입니다. 월마트는 온라인 쇼핑 고객이 주문한 뒤 다음날 또는 이틀 안에 배송되는 로열티 서비스를 받기 위한 최소 주문액 $35 규정을 없앤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변경 조치는 오는 금요일부터 장난감, 가전제품, 의류와 같은 상품에 적용되며 매장에서 직접 배달되는 식료품은 여전히 최소 $35 이상 주문해야 로열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마트는 아마존닷컴의 프라임과 유사한 월마트 플러스를 2달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면 하루 이틀 안에 배송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전국 소매업 연맹은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 미국의 온라인 쇼핑객 수가 44% 증가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제임스 라이스 자동차 사고 변호사, 그의 실력은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전체의 상위 1% 변호사 선정, 멀티밀리언 달러 승소 변호사, 14년 연속 AB 등급 유지, 6년 연속 슈퍼 변호사. 하지만 저희 최고의 자랑은 고객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uto accident, I want you to call me. I know who the enemy is, I know how they fight, and most of all, I know how to win. 제임스 라이스 법률그룹. 안녕하십니까, 홍성고 기자입니다. 린 우드 변호사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CNN을 상대로 해서 사과, 정정보도 받아내고 보상금까지 받아냈던 것으로 유명한 이 린 우드 변호사가 어제 트위터에 또 새로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이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즈라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스테이플 스트리트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이미 선거를 하기 전에 10월 8일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하기 25일 전쯤, 26일 전쯤 되는 것인데 매각을 했다는 겁니다. 4억 달러에 매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UBS 시큐리티스, 그러니까 UBS 증권이라는 회사에다가 매각을 했다. 이런 첩보가 들어왔다. 이거 사실 확인 중이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트위터에다가 올렸습니다. 그 뒤에 댓글들이 다양하게 달렸습니다. 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 각종 정보들이 올라온 것이죠. 실제로 이 스테이플 스트리트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UBS 시큐리티스에게 이 매도한 4억 달러에 매도했다라는 그 거래 서류 이런 것들이 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또 UBS 증권이라는 회사가 과연 어떤 회사냐, 그 주주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이 계속 잇따라서 올라왔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UBS 증권이라는 회사는 스위스에 있는 UBS 그룹, 그러니까 은행인데요. 스위스 은행인데 UBS 그룹의 자회사고요. 그 UBS 그룹에서 어떤 일을 담당을 하고 있냐면은 투자은행 부서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인베스트먼트 뱅킹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고 전 세계에서 어떤 브로커, 딜러의 역할, 그런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투자자가 투자처와 연결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담당 팀인 것이죠. 담당 회사인 것이죠. 이게 지금 중국 본토에도 UBS 증권이 있고요. 그리고 뉴욕에도 UBS 증권이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UBS 증권, 미국 법인이 되겠죠. 이 미국 법인이 이제 활동을 요번에 지금 그 예약이 되고 있는 도미니언 시스템스의 실소유주라고 하는 스테이플 스트리트 캐피탈이라는 회사에서 이걸 사들인, 이게 이제 뉴욕에 있는 회사가 한 것이고요. 이 뉴욕에 있는 회사는 결국에는 중국에 있는 UBS 시큐리티스 지부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한 부분이라고 봐야 하는 것인데 이 UBS 시큐리티스가 특이한 전력이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회사들은 반드시 중국인과 합자해서 회사를 만들게 돼 있는데 그런데
무조건 중국인들이 51% 이상의 지분을 가지도록 그렇게 회사를 설립해야 하는 그런 규정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사가 그 UBS 증권이라는 회사가 처음으로 2018년에 처음으로 외국인이 51%를 보유한 회사로 그렇게 됐다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중국의 이제 중국 국가전력공사라는 전력회사죠. 전기를 만들어내는 뭐 5번째 정도 되는 규모의 회사라고 하는데 이 회사의 주식이 상당 부분 있었고 또 다른 또 중국 기관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던 지분들을 확보해서 사들여서 51%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2018년도에 처음으로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외국인이 51% 이상 지분을 가지는 회사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하냐 하면은 중국 정부가 결국에는 UBS 증권이라는 회사를 상당히 신뢰하는구나. 뭔가 아주 끈끈한 믿음이 있구나. 이 중국 정부가 이 회사를 상당히 신뢰하고 있다. 아무래도 이 스위스 은행이다 보니까 이 스위스 쭈리히에 본사가 있는데요. UBS 그룹이. 그 UBS 그룹과 이 중국 정부 간에 뭔가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지금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스, 요번에 지금 대통령 선거하면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투표기, 개표기 만드는 회사, 이 회사와 중국 간에 직접적인 커넥션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게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큰 파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 선거가 있기 한 달 전에 이런 거래가 있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애리조나나 미시간이나 이런 데서 지금 공청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미시간에서 어제 있었던 공청회 증인으로 나온 분은 본인이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아는데 실제로 이 선거하는 날 참관인 자격으로 현장에 가가지고 개표소를 보니까 도미니언 투표기 기계들이 컴퓨터와 연결이 돼 있었고 그 컴퓨터는 이더넷 라인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더넷 라인 연결돼 있는 거 우리가 좀 확인해봐도 되지 않겠느냐, 확인해야 되겠다. 이거 어떤 라인을 쓰는 거고 어디로 연결돼 있는지 좀 확인해야 되겠다 했더니 그 선관위원들이 그 못하게 막았다. 이런 증언을 하는 것을 어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더더군다나 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스의 실소유주가 알고 봤더니 중국 회사다. 중국계 영향력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심각한 것이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번에 한번 이런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법률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중국 안에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언제든 자료 요청을 하면 그러면 그 회사들은 그 자료를 내주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협조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스가 이용하고 있는 이 자료들이 중국에 있는 서버로 연결이 돼가지고 자료가 넘어갔다. 중국 정부에서 그걸 요구하면 그 회사는 내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안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고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의혹들, 상당히 심각한 의혹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 그 말씀을 좀 저희가 드려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9월에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선거에 해외에서, 외국에서 이 선거에 개입해가지고 조작을 했다거나 개입한 흔적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러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가 있고요. 관련자들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다 몰수할 수 있는 이런 행정명령을 내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앤포스트에서는 이 도미니언 사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항상 거리를 좀 두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음모론에 가까운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저희가 의심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뭐 독일에 있는 서버를 미군이 가가지고 해왔다. 뭐 CIA와 미군이 직접 전투를 벌여가지고 5명이 희생되는, 델타포스 요원이 5명이 희생되는 그런 희생을 치르면서 이 서버를 확보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모로 봐도 좀 진짜일까라고 의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저희로서는 제가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어서 저희가 좀 거리를 두어 왔는데요. 그런데
지금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스라는 회사가 미국 선거에 더군다나 28개 주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투표기 개표기인데 이 회사가 캐나다 회사라는 것도 사실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었는데 이 회사가 중국계 회사로 팔려갔다. 이거는 상당히 좀 쇼킹한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과 관련해서 연이어 나오는 보도, 소식들이 있으면 또 그때그때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쉬 화장품 연말 대세일.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미쉬 화장품이 12월 한 달간 특별 할인과 사은품으로 고객 여러분께 보답해드립니다. FDA 승인을 받은 각종 마스크와 소독제, 다양한 화장품 세트, 염색약, 헤어케어, 바디 세트, 샴푸 세트를 30%까지 할인해드립니다. 연말연시 소중한 분에게 좋은 선물을 선사할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가까운 미쉬 화장품 매장으로 직접 오시거나 인터넷으로 오더하셔도 됩니다. 예, 조지아주에서도 지금 개표 문제 가지고 말이 좀 많습니다. 재검표가 다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 측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이제 재검표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도미니언 투표기 기계에다가 다시 스캔해가지고 그 스캔한 자료를 보내주고 개수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단순한 리카운트에 끝난다. 이거 그냥 숫자 세기밖에 안 된다. 이래가지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하게 하려면 우편 봉투에 있는 서명, 우편 봉투 접수된 거 서명, 이거 확인해 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우편 접수된 봉투 숫자하고 실제로 기계에서 개수가 된 투표 용지 숫자하고 이거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선거 당일날 와서 당일날 와서 투표한 거 제외하고 우편으로 들어온 것만 따졌을 때 봉투 숫자랑 우편 이 투표 용지 숫자 이거 따져보면은 똑같이 나와야 정상인 거죠. 그런데 분명히 이 투표용지 숫자가 더 많을 것이다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려운 작업이 아닌데 지금 주 정부에서는 계속 반대하고 있죠. 이 이야기를 어제 데이빗 랄스톤 조지아주 하원 의장이 이제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주 국무부에다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조지아주의 공화당 의장이 어제 트위터에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 당 차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 정부를 압박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주지사도 그렇고 주 국무장관도 그렇고 선관위원들도 그렇고 요지부동으로 지금 말을 안 들으려고 하니까 공화당에서 지금 당 차원으로 압박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느냐라고 계속 압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데이빗 랄스톤 조지아주 공화당 의장이 트위터 올린 거에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는데요. 그 댓글들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은 그거 하나마나 소용없다. 왜냐하면 이미 봉투를 받았을 때 처음 봉투를 신청하는, 그러니까 부재자 투표를 신청을 해야 조지아주는 투표용지를 보내주기 때문에 부재자 투표 신청할 때 신청 양식에 서명이 있죠. 그래서 신청 양식을 받았을 때 그 서명이 이 유권자 명부에 있는 서명과 일치하는가, 그 사람의 서명이 맞는가 한번 확인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투표용지를 보내줘서 다시 돌아왔을 때 봉투에 있는 서명을 보고 그리고 또 유권자 명부에 있는 서명을 봐서 이것이 본인의 서명이 맞는지 확인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의 확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재자 투표에서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이미 다 확인이 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 주장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그 봉투에 있던 걸 꺼내서 그 알맹이를 그대로 개표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개표를 했는데 알맹이가 들어갔는데 어떤 불손 세력이 가짜로 만든 이 투표용지를 개표기의 중간에 끼워넣기를 하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공청회를 보면은요, 공청회에서 나온 증언들 중에는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용지를 한 번 넣었다가 보고 그 다음에 그 받은 용지를 다시 한번 기계에 또 한 번 넣는, 이렇게 되면은 더블 카운팅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봉투가 확인된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바대로 봉투 수하고 투표 용지 수하고 이거 비교하는 거를 해봐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계속 안 하려고 그러죠. 지금 주 정부에서는. 심지어는 캠프 주지사도 그거 한번 해라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제대로 지금 하지 않으려고 하는,
뭐 샘플 조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표본 조사하겠다 이 정도 나오는 건데 이 표본 조사라는 거는 전체를 다 확인하는 게 아니라 몇 개 끄집어내 가지고 진짜 다른 주에서 얘기된 것처럼 한 사람이 여러 개 사인을 했다라든가 이런 그런 흔적들이 있는지 이런 거 보겠다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 사실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전체 숫자를 보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건데 왜 그 작업을 안 하느냐 지금 그 얘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어제 미시간주에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공청회가 있는데요. 딱 3분 시간 드립니다. 3분 안에 증인 얘기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 제한을 둬서 빠르게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증인으로 나왔고요. 그 증인으로 나온 분들이 한결같이 이번 선거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도미니언 투표기 얘기하면서 그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하는 분의 증언도 얘기를 해드렸죠. 의심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본인이 트럭에 이 투표용지를 가지고 그것도 새벽 시간에 투표용지가 트럭을 통해서 들어왔다. 이런 증언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미니언 투표기에다가 봉투를 집어넣으면 서명 확인을 이제 기계가 자동으로 하게 된답니다. 저는 이게 사람이 직접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다 기계가 한다고 했네요. 근데 서명 확인을 할 때 신뢰도가 낮음이라는 표시가 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있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거기 선관위원한테 물어봤더니 신경 쓸 것 없다. 그리고서는 그냥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도가 낮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서명이 본인의 서명이 아닐 수 있다라고 표시를 해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선관위원들은 그거 무시하고 그냥 통과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위스콘신주였네요. 한 사람이 2,000장을 서명을 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명확한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공청회 내용이라든가 이런 증거들에 대해서 주류 언론들 일체 보도가 없습니다. 단 한마디도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 전날 그러니까 애리조나주에서 있었던 공청회 같은 경우에 무려 10시간 가까이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보도들을 내보내는 것들은요. 지금 이른바 그 반공 언론들하고 보수 언론들에서만 이런 보도들이 살짝 나오고 있는 정도입니다. 어제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던 언론사들 중에서 NTD 방송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원 아메리카 뉴스 같은 경우가 이 공청회를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지금 다 해주고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다른 일부 대형 언론사들, CNN부터 시작해가지고 AP통신, 심지어는 통신사들까지 전부 다 어느 누구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이거 폄하하죠.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다 폄하하고 있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프로젝트 베리타스는요, 탐사보도 전문입니다. 본인 스스로는 이제 게릴라 저널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게릴라 저널리스트가 일을 아주 크게 벌렸습니다. CNN에서 기자들과 CNN 사장이 전화 통화하는 것들을 몰래 다 녹음을 한 것이죠. 이거 사실 법에 걸리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2달 동안이나 몰래 녹음을 했답니다. 그 녹음한 내용 중에서 일부를 어제 트위터에다 어제 저녁에 공개를 했는데요. 공개된 내용이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결국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쓰게 지시가 있었고 내부에서 조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헌터 바이든 사건이 터졌을 때 이 헌터 바이든을 분명히 중국 우크라이나 이런 데들하고 뭔가 좀 모종의 이게 커넥션이 있고 분명히 이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이고 그 사건에 조 바이든 후보도 연루돼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죠. 뉴욕 포스트가 터뜨리고. 근데 주류 언론들은 이거 다 음모론으로 그냥 뭉개버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이 CNN 사장이 기자들과 나눈 대화 중에 나는 도대체 그런 말만 들으면 역겹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헌터 바이든 뉴스에 대해 보고 있자니 난 정말 역겹다. 근데 이 사장이 했던 그 말을 그대로 CNN 앵커가 똑같이 역겹다라는 논설을 내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것 지적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조 바이든 후보가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됐는데 왜 인수인계 안 해주느냐, 정권 이양을 왜 안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CNN이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는 그런 녹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녹음 내용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 부분을 911 사태하고 연결 짓자라는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911이 터지고 난 뒤에 911 위원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냐면은 당시에
부시 대통령이 취임을 좀 늦게,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좀 늦게 받는 일이 생기죠. 왜냐하면 이제 엘고 부통령하고 그때 플로리다주에서 이런 선거 문제가 생기면서 표차가 몇백 표 차이가 안 나니까 굉장히 지금 박빙으로 가서 이거 재검표하자 뭐 이러면서 좀 시간이 많이 끌어졌었죠. 그 시간이 많이 끌어지면서 대통령 당선에 대한 인증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 부시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인수인계를 받는 시간이 좀 짧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공백 때문에 결국에는 그 안보에 구멍이 생겨서 911이라는 사건이 터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이야기를 지금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줘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질질 끌고 인수인계를 안 해주다가 결국에는 안보, 국가 안보에 공백이 생기게 되면은 그러면 911과 같은 그런 사건이 터지지 말란 법이 없다. 이런 보도를 CNN에서 낸 거죠. 근데 이것이 그냥 정상적인 취지의 행위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 캠프 측에 좀 공격을 하고, 그리고 조 바이든 후보 측에는 좀 유리한 그런 기사를 내보내느냐에 대한 아주 철저하게 기획된 기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은 언론이 추구해야 되는 사실 보도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의도가 들어가게 됨으로써 언론들은 얼마든지 왜곡된 보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의도를 아주 대놓고 그냥 회의를 한 겁니다. 근데 그 회의 현장에 다 이제 녹음이 돼가지고 공개가 된 거, 폭로가 된 것이죠. 하여간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언론뿐만이 아니라 이 빅텍들, 흔히 얘기하는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고 있는 빅텍 회사들, 이 기술 회사들이 또 이런 음모에 가담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통신품위법에 230조 항목 없애버려야 된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나온 것이죠. 230조 항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통신 플랫폼, 그러니까 SNS의 플랫폼을 유지하는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들한테는 그 사용자들이 올려놓는 글의 내용에 대해서, 그 포스팅의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제시켜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그 트위터 사용자가 트위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을 욕하는 글을 올려놨다. 그러면은 그 글 내용에 대한 책임은 그 A라는 사용자가 지는 것이지 트위터 회사가 그 책임을 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230조가 보호해주는, 책임을 보호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요, 그냥 단순한 플랫폼 운영자면은 문제가 없지만 플랫폼 운영자가 아니라 퍼블리셔의 역할을 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퍼블리셔라는 이야기는 이제 발행인이라는 역할인데요. 이 발행인은 검열을 하고 삭제를 하거나 추가하거나 뭐 이런 제약을, 변화를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뭔가를 올려놨는데 그 올려놓은 것을 차단할 수 있다, 차단했다, 이러면은 더 이상은 플랫폼 운영자라기보다는 퍼블리셔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차단을 한, 삭제를 한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그렇게 하게 된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걸 삭제했는지에 대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어떠한 것이든 간에 상관없이 특정 의도를 가지고 삭제할 수 있고 차단할 수 있다면 그것은 플랫폼 운영자가 아니라 퍼블리셔, 발행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의도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의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순수하다라고 인정받아지면은 괜찮은 것이지만 그 의도가 불손하다라고 판정이 나게 되면은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통신품위법 230조 항목에는 그러한 부분은 상관없이 지금 통신회사들을 지켜줄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 법안을 없애야 된다, 이 법조항을 없애야 된다, 지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법조항 없애지 않으면 그러면 지금 NDAA, 그러니까 이제 국방수호 법안이죠. 이 법안 비토하겠다, 거부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국방수호법안에는 국방 예산 같은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나라의 국방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이 국방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목적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 안보에 아주 중요한 그런 법안인데 이거 비토하겠다, 이제 거부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온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신 회사들이 지금 이런 그 검열을 하거나 통제하는 것들이 실제로 국가 안보에 그렇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국가안보법, 국가수호법과 연결지어서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정확하게 전달을 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트럼프 대통령이 통신회사한테 협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 이건 곤란한 것이 되는 것이죠. 사실 통신회사들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 것이 헌터 바이든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헌터 바이든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뉴욕 포스트가 기사를 딱 냈는데 이 기사 다 링크를 차단해버렸죠.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뉴욕 포스트로 가지를 않고 엉뚱한 메시지가 나오죠. 이거는 좀 이런 식으로 차단을 하는 일이 있었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 원래 뉴스를 올려놓으면 이 뉴스가 다른 화면들로 퍼져나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 속도를 느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퍼져나가게 아주 지능적으로 방해를 한 거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이런 통신회사들이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행동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이 올려놓은 포스팅을 함부로 조작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요. 얼마 전에 펜실베니아주에서 메스트리아노 주 상원의원이 공청회 열고 이거 지금 펜실베니아 주 의회에서 결의안 만들어가지고 절대 펜실베니아 주가 함부로 선거인단 결정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딱 발표를 하니까 그 공청회 한 날 바로 메스트리아노 주 상원의원의 트위터 계정 그냥 아예 차단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시드니 파웰 변호사 계정도 차단이 된 적이 있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한 글을 올릴 때마다 이게 선거에 문제가 있다, 부정이 있다라는 글을 올릴 때마다 그 밑에다가 자꾸 깃발을 지금 걸고 있죠. 이거는 뭐 다른 사람들은 의견이 같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된 바와는 다르다, 뭐 이런 식의 자꾸 말들을 좀 붙여서 사람들한테 이 말 믿지 말아라는 식으로 자꾸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의 편집행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러면 그 편집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책임을 져라. 그 편집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라라는 것이죠. 그래야 공정한 것입니다. 통신회사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자기 맘대로 막 검열도 하고 삭제도 하고 못 가게 링크도 막아버리고 이거는 거짓말입니다라고 태그도 붙여놓고 막 이런 식으로 자기 맘대로 막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재하지 못한다? 이거는 좀 불공정한 것이죠. 바로 잡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기 환자를 위한 출입구 따로 있습니다. 김시현 내과.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 선우 종합보험.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드. 지금 주문하세요. 베너앤 프린트. 예, 과거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었죠. 국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묻기 전에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이 우리 소수민족들에게 과연 어떤 이득이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겠느냐. 근데 사실 이렇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사실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정책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이 그 대통령이 펼치고 있는 정책 아래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국민들일 것이죠.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저희가 꼭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케네디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나라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까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과연 이 나라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많은 국민들이 그냥 내가 내 세금만 내면 내 할 도리를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세금을 내는 것은 국가가 운영되는, 이 정부가 운영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정부가 운영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을 고루고루 잘 살게 하기 위한 운영이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반사이익을 얻는 것이기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한테 나의 생각, 나의 목소리를 전달을 해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정책을 결정하기 이전에 내 생각이 반영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내가 내는 세금으로 나는 국민으로서 할 도리를 다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이 나를 더 신경 쓰게 할 것이고 어떻게 해야 내 생각이 이 정책에 반영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좀 더 적극적인 국민의 자세가 돼야 하는 것이죠.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자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투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내가 누리는 것, 이것이 아니라 이 정부가 움직이는 것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국민으로서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투표가 왜곡이 되거나 방해를 받는다고 하면 얘기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되죠. 만약에 내가 내는 세금이 정부로 가지 않고 중간에 누군가가 그 세금을 다른 데로 옮겨간다고 하면 우리는 과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국민으로서 이 나라에 참여하고 정부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결정적인 방법이 바로 이 투표인데, 이것을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마구 조작되게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희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 와서 살기로 작정하고 미국에 살면서 가장 미국을 선택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큰 이유 중에 하나로 손꼽았던 것이 바로 세컨 찬스라는 말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두 번째 기회가 나에게 주어질 수 있다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저는 미국에 살면서 나에게 두 번째 인생의 기회가 주어진 것 같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한테 계속해서 주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길, 방법에 대한 안전성, 그리고 무결점성,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국가 안보인 것이죠.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